저희에게는 케이팝이 되게 자극적이고 뭔가 너무 압축되어 있고 막 뭔가 너무 힘들어 보이고 이런데 그 영미권에서는 내 아이가 케이팝을 듣는다고 하면 좀 안심을 한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랑 같이 공연을 보러 오고요. 그게 가능한 공연장 장르. 간다고 하면 티켓 끊어줍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네. 진짜 케이팝이 뭔가 되게 자극적이고 화려하게만 보이는데 그들이 볼 땐 좀 평양냉면스러운 데가 있는 거고. 네, 경제의 신들을 모시고 그분들의 깊은 인사이트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죠. 신과 대화. 오늘은 좀 재밌는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쪽 얘기인데요. 워낙 이 엔터 요즘 굉장히 주식시장에서도 뜨겁게 또 달아오르고 있고 하지만 또 제가 워낙 엔터 쪽으로는 지식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엔터 쪽 전문가 한번 모시고 같이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윤아 평론가님이 오늘 함께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윤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음악평론하고 있습니다. 네, 음악시장 우리 음악시장이 굉장히 지금 커지고 잘 나가고 있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아무래도 엔데믹 분위기를 타면서 뭐 전반적으로 시장이 더 커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 팬데믹 동안에 좀 얼어붙었던 분위기도 많이 풀린 상태여서 그렇습니까? 네, 좀 화제성이 점점 도드라지고 있죠. 그래서 뭐 동남아에서도 미국 뭐 어디 뭐 유럽에서도 하여튼 우리 스타들이 정말 전 세계를 누리고 있는데 네. 과연 이 상황이 앞으로도 더 확대가 될지 아니면 혹시 현장에서는 또 다른 위기감 같은 걸 느끼고 계신지 현업에 계신 분을 오늘 한번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Q 엔터의 신동영 부사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KQ의 신동영이라고 합니다. 신동엽 씨랑은 아무 관계가 없으시죠? 그게 뭐 사실 되게 많이 질문을 살면서 받긴 하는데 저희가 아마도 네? 제가 개인적으로 신분이 없으니까 잘은 모르겠는데 아마도 같은 돌림자를 쓰는 같은 네네 학렬일 같은 가능성? 학렬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심지어 이게 걸린다고요 지금? 이 얘기가 얻어 걸려가는 거예요? 아니, 저희 학렬이 동자 돌림이거든요. 야. 아주 이미지가 그리고 약간 네. 깔끔한 댄디한? 예, 있어요. 이름들이 신동엽, 신동일, 신동진, 신동아 뭐 되게 많지 않습니까? 신동호 아나운서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네. 동자 돌림들이 대부분 아마 맞으실 겁니다. 그렇습니까? 저희 네. 바로 위가 이제 끝에 자를 철자 쓰시는 신. 그래서 돌아가신 신해철 씨도 계시고 저희 아버님도 이제 종자 철자 쓰시고 너무 TMI인데 네네. 그렇게 학렬이 되고 있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네. 네. 철자 다음에는 가운데 동자로 네, 저희가 저 돌림자. 고려 개국공신 신순겸 장군의 신순경 그 김윤아 평론가 누구예요? 제일 유명한 조상 누구예요? 김알지? 김알지. 정주김 씨. 진짜 오래되셨다. 저희는 정몽주. 라고 이제 저희가 족보에 적혀 있는데 족보 상태가 굉장히 새 거예요. 약간 산 거 같은 느낌이 확실히 있어 우리 집은. 저 김유신 장군. 김유신 의원입니까? 예, 네. 갑니다. 저희는 하여튼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양반 집안 아닌데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전 세계를 지금 우리 K-팝 스타들이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KQ 엔터에도 지금 글로벌 활동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죠. 뭐 많다기보다는 저희 이제 주력으로 저희가 매니지먼트 하고 있는 아티스트가 이제 에이티즈인데요. 에이티즈. 네, 이전에 저희가 이제 블락비라는 팀으로 시작을 했고요. 네. 그리고 에이티즈 그리고 최근에 데뷔한 사이커스라는 친구들 이렇게 사이커스. 세 팀의 보이그룹을 제작하고 매니지먼트 하고 있는데 에이티즈가 글로벌에서 반응이 좋아요. 괜찮은 편입니다. 약간 80년대 그 레트로 느낌을 좀 준다고 보면 될까요? 전혀 아닌가요? 혹시 에이티즈가 그 에이티즈가? 그 이름이요. 네. 그 약자가 알파벳 A하고 그다음에 Z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그 A와 Z가 A to G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예를 들면 뭐 시작과 끝 모든 것 이런 식으로 알파야 오메가 뭐 이런 그런 거. 느낌으로 네. 이제 A to G 사이에 티네이저라는 거를 넣고 합성을 해서 고민 많이 하셨다. 이게 아무래도 상표권 등록을 하려면 일반적인 이름으로는 하기가 이제는 어렵고요. A to G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네, 그럼요. 네. 네, 그래서 여러모로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이제 팀에 담고 싶은 뭐 철학 같은 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고민하던 중에 이제 사내 공모도 하고 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정된 이름이었습니다. 네. 요즘엔 근데 그 엔터사들이 어떤 그룹을 만들 때 우리나라에서 한번 잘 해봐 이런 생각보다는 오히려 글로벌부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이 팩트입니까? 최근 경향은 그렇습니다.
사실 근데 에이티즈가 데뷔한 네. 게 2018년 네, 10월 24일에 데뷔했습니다. 였기 때문에 역시 생일 기억하시네요. 18년생이면 그러면 벌써 한 5년 전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때만 해도 사실은 에이티즈나 KQ 레이블 같은 경우가 좀 더 진취적으로 해외 진출을 꾀하는 회사를 그래요? 얘기가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금 데뷔한 사이커스 같은 경우에는 네. 당연히 이제 글로벌. 너무나 글로벌이 당연해진 시대에 데뷔를 한 그룹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에이티즈는 다들 그래도 해외 그때도 생각을 하시긴 했지만 가장 좀 뭐랄까 적극적으로 해외 시장을 공략해서 좋은 결과를 낸 좋은 사례로 얘기가 자주 되죠. 국내 목표로 했다가 잘 돼서 해외 나가는 그 전략이랑 해외를 아예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시작한 전략이랑은 뭐 어떻게 시작이 좀 다릅니까? 그게 이제 뭐 회사들마다 네. 그렇게 아예 방향을 전략을 정하고 팀을 프로듀싱하는 기획하는 회사들이 있을 건데요. 이제 단순히 그 이 방식들만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네. 시장에서 반응이 먼저 와서 네. 오고 있는 중이어 가지고 그렇게 전략을 잡는 경우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반응이 오지 않아서 네. 아예 못 나가는 경우가 요즘은 더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예 국내를 타겟으로 네. 처음부터 시작하는 회사는 이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예. 맞아요. 이제 전 세계 타겟으로 이제 하고 있다. 웬만한 엔터들은 다. 거의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이돌 그룹에 한해서는.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게요. 정말 그 에이티즈가 데뷔하던 시절 정도만 해도 데뷔하는 아이돌 그룹 중에 어쨌든 한국에서 뭔가를 다진 다음에 해외에 진출하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네. 부분이 있었고 또 한국 시장이 뭐 어떻게 세계에서 인기를 얻는다고 해도 가장 중심이 되는 분위기가 그래도 전 남아있던 시기였다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2023년 지금 기준으로 보자면 한국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물론 중요합니다. 그죠. 너무너무 중요한 시장이지만 전 세계 시장 가운데 하나. 이고. 원어브이에요. 네, 그런 느낌이 제가 받기에는 확실히 근데 이제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레이블들이나 이제 만드는 회사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국이 홈그라운드고 한국이 가장 중요한 시장이고 이제 한국에서부터 모든 걸 시작해야 된다라는 원칙은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이 노리는 타겟 마켓 자체가 이제 너무 확장이 많이 된 거고 그거 자체를 이제는 기본으로 생각하고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예, 예.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시장은 처음에 그러니까 퍼스트 시장인 건 맞지만 무조건 해야 되고 무조건 점유해야 되는 그렇죠. 시장인 건 맞죠. 그러나 가장 큰 시장도 아닐 뿐더러 가장 주력의 시장도 당연히 아닌 한국 시장은 이게 약간 의미가 다릅니다. 이게 주력이라고 하면 사실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시장이 크고 가장 많은 매출과 이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 네네네. 주력 시장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K-팝은 어쨌든 팬덤을 가지고 이 진행이 돼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네. 한국 팬덤의 마음을 잃으면 갈 곳이 없어지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뭐 조금 다른 경우긴 하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50 최근에 사태가 좀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 피리피리 그분들은 사실 한국에서는 거의 제가 활동하시는 거를 많이 못 본 것 같거든요. 왜냐면 이제 데뷔하신 지가 얼마 안 됐고 그다음에 방송 출연을 하셨지만 네. 이제 원래 그 중소기획사의 신인 그룹은 음악 방송 출연이 어려워요. 녹록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한 주에 출연해야 하는 팀의 수는 정해져 있고. 예, 그럼 그 팀들부터 이렇게 추려지게 되면 신인 그룹들이 이제 매주 방송에 나가기가 쉽지가 않은 데다가 이게 신인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한국에서는 초반에는 알아보시기가 너무 어려웠었을 겁니다. 그 지금 이제 예를 들어 빅4라고 하는 뭐 YG, SM, 뭐 JYP, 그다음에 하이브 이런 데서는 아예 그냥 처음 시작부터 그냥 글로벌 전략부터 세우고 이제 데뷔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멤버를 모을 때부터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물론이죠. 하이브 같은 그런 말씀하신 빅4 회사들은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냥 그 무조건 해외 시장은 당연히 염두에 두고 진행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네. 이제 K-팝의 제작 전략들이 조금씩 계속 진화가 됐는데 현지화 전략이라는 게 중간에 있었습니다. 네. 뭐 잘 아시다시피 보아양이라든가 현지에 가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면서 이제 한국에서 활동하듯이 그렇게 일본 가수인 것처럼 일본 그래요? 가수와 함께 동일한 프로그램에 나가고 이렇게 하던 현지화 전략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넘어섰어요? 그게 조금 더 바뀌어서 네.
지금 이제 JYP에서 기획한 니쥬라는 팀이 있습니다. 니쥬. 예, 그 팀은 일본의 이제 소니랑 같이 합작해서 일본인 멤버들로만 만들어서 근데 프로듀싱이랑 이제 육성 시스템을 JYP 시스템을 사용해서 일본에서 활동을 합니다. 일본인들이고 멤버들도. 예, 그런데 K-팝인 거죠. 시스템만 K-팝 시스템이고. 음악 장르도 이제 K-팝인 거죠. 음악 장르도 그렇고. 예, 예.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그런 팀이 하이브에서 N팀이라는 팀을 그런 방식으로 N팀. 예, N팀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약간 오디션 같은 형식을 통해서 했지만 네. 한국인 멤버 1명, 그다음에 나머지 멤버 다 일본인으로 구성해 가지고 일본에서 현지화 활동을 시키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하이브에서 아직 언론을 통해서만 말씀이 나왔고 결성이 되진 않았는데 미국의 유니버설 그룹하고 같이 미국 사람들로 구성된 K-팝 그룹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디션 형식이 될지 네. 정식 그냥 데뷔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현지화 전략으로 넘어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현지화는 같은 현지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 무 대표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형식이 완전 바뀐 거죠. 완전히 바뀐 거죠. 한국인이 아닌 K-팝을 수출하는 시대가 이제 되는 그렇죠. 때가 되는 거죠. 그럼 그렇게 따지면 K-팝이라는 게 일단 뭔지 정의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 게 네. 저 외국인들이 멤버예요. 그리고 말도 다 외국 영어로 해요. 네. 그 사람들이 한국 풍의 노래를 부른다고 해서 그걸 K-팝이라고 할 수 있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네. 삼바를 한국 사람이 부른다고 해서 한국 방송에 나와가지고 삼바를 한다고 해서 그거를 이제 가요라고 하진 않지 않습니까? 삼바이어.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라틴 음악을 한국에서 연주를 해요. 그럼 한국인이 연주를 하지만 그건 라틴 음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K-팝도 그런 하위 장르의 하나로 갈 수 있다. 이제 지금 되었다라는 뜻은 아니고요. 그런 차별화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딱 들으면 이거는 K-팝이야. 이건 삼바란 노래는 삼바의 음악은 그냥 딱 들으면 삼바잖아요. 네. 근데 K-팝도 딱 들으면 이건 K-팝이 이게 있어요? K-팝은 정확하게 그런 그 라틴 음악 방금 예를 들었던 라틴 음악처럼 네. 음악만으로는 정의 내리기 어렵고요. 예. 무대, 퍼포먼스. 비주얼,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같이 함께 봐야 하는 장르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이제 씬에서 네. 할 때, 그러니까 방금 정프로님께서 말씀하신 거 이제 음악만으로 네. K-팝의 어떤 걸 느낄 수 있냐, 네. 확신할 수 있냐고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비교를 할 때 그런 라틴팝이나 뭐 브리팝 이런 얘기보다도 뭐 발리우드 영화 장르 아예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 종합 예술 같은 형태로 K-팝을 느끼고 즐기는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많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좀 종합적인 형식으로서 이거 K-팝이구나 확실히 느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직은 사실은 음악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네. 저는 이후에도 K-팝이라는 커다란 틀 안에서 굉장히 다양한 음악들을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저는 다른 애매한 장르들보다도 확실히 K-팝이라고 하는 느낌이 약간 드는 음악적인 부분으로만 조금 더 말씀을 네. 드리면 네. 아이돌 1세대라고 네. 하면 뭐 SES, 핑클, 뭐 H.O.T, 잭스키스 네. 이런 팀들 있지 않습니까? 잭스키스. 근데 그 당시에 아이돌 음악과 네. 현재 아이돌 음악이 달라요? 아예 다르거든요. 다른 이유가 뭐냐면 네. 그것도 계속 이제 이런 레이블들이 고민을 하고 네. 전략을 짜면서 음악적인 부분들을 변화시켜 온 이유인데 유튜브라는 게 생기고 네.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국경 없이 리스너들이 되면서 미국이나 영국에서 유행하는 음악 장르를 한국에서도 동시간대에 바로 들을 수가 있는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뿐만 아니라 음악을 만드는 기획하는 저희뿐만 아니라 청자들도 10대들도 20대들도 그리고 국민학생들도 초등학생이죠. 초등학생들도 네. 이제 그런 음악을 들으면서 자라는데 네. 그 당시에 아이돌 음악을 계속 고수하면 네. 시대에 뒤떨어질 수밖에 없고 네. 그러다 보니 K-팝이 어떻게 진화가 됐냐면 영미권의 굉장히 트렌디한 힙합, EDM, 뭐 어반 R&B 뭐 이런 최신 음악 장르를 한국의 가요들을 하고 한국의 댄스 음악하고 네. 섞었어요. 그래서 그걸 섞은 이후에 거기다가 이제 그러면 비트들이 요즘 점점 격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춤도 격해질 수밖에 없고. 예. 근데 격한데 이거를 한국 사람들이 또 이 칼각으로 맞추는 걸 좀 좋아하는지 그래서 칼군무라는 게 네네네. 사실 나온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네. 엮이면서 이제 현재 K-팝이라는 음악 스타일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케이팝이라는 거는 어떤 하나의 음악 장르라고 음악적 장르를 표현할 수가 없고 이 전체적인 틀 안에서 예, 종합적으로 봐야 하는 그런 장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유 씨 노래 같은 경우는 그러면 케이팝으로 분류하기 좀 애매하겠군요. 케이팝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한국의 팝이 네. 있고 그다음에 이런 아이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네, 케이팝 종합적인 세트로 봐야 되는. 예, 이런 네. 왜냐하면 아이돌에 좀 국한된 장르가 될 수 있겠죠 현재로는. 예. 그래서 한국의 팝과 네. 그 다음에 이제 아이돌 장르의 케이팝은 구분은 약간 되는데 의미는 좀 다른 것 그래서 같습니다. 이게 지금 상당히 혼재되어 있는 상태라서 저조차도 이걸 정확하게 정의를 내릴 수가 K-팝을? 없어요. 네. 그래서 뭐 어떤 지금 부 대표님이 얘기하신 그 두 가지 사례로도 그렇고 예를 들자면 K-팝의 시초가 누구냐 이야기를 할 때도 국내에서는 H.O.T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H.O.T. 아주 뭐 기획사가 주도를 해서 연습생들을 모아서 동일한 성별의 다수의 인원으로 퍼포먼스와 함께 음악을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좀 보수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 있겠고 해외 시장에서는 오히려 서태지와 아이들을 시작이라고 보는 측면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약간 그를 향유하는 세대층이나 음악을 만드는 사람의 어떤 에티튜드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서태지와 아이들이 한국 음악 시장에서도 10대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소비층을 개척했고 네.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를 대중문화라는 것 안으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게 했던 그리고 방송국 주도형 어떤 음악씬의 흐름에서 아티스트 주도형으로 바뀐다든지 네. 혹은 뭐 서태지 매니아라고 하는 뭐 엄청난 커다란 팬덤이 음악씬 이상의 사회적인 어떤 변화를 꾀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대형화됐다든지 조직화되고 그러니까 이 기준에 따라서 얼마든지 케이팝의 시작조차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네네네. 아직까지는 좀 혼재되어서 사용되고 있는 네, 언어이긴 말씀 주신 해요. 대로 기준의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 서태지와 아이들을 기준으로 하면 네. 팬덤이 최초로 그러니까 팬덤이라고 하는 게 뭐 다양한 의미가 있겠지만 열광적인 어떤 그렇죠. 서포터라고 했을 때 서태지와 아이들을 기준으로 할 수 있을 거고요. 네. 그런데 이제 케이팝이 현재 만들어주고 있는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하면 이제 H.O.T가 맞겠죠.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근데 네. 서태지와 아이들의 열광적인 팬덤 그리고 뉴키즈 온 더 블록의 열광적인 팬덤을 보고 SM에서도 H.O.T라는 팀을 기획을 한 거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네. 떼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네. 네, 뭐 이어지는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뉴키즈 온 더 블록이랑 네. 케이팝 다른 건 뭐예요? 그게 뉴키즈 온 더 블록이 저희 몇 년도에 한국에 왔었죠? 대충 뭐한 91년인가 2년 91, 2년 이쯤에 네. 왔었지 않습니까? 같은데. 예, 네네. 대단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뉴키즈 온 더 블록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네. 뭐 엔시크, 백스트리트 보이즈, 네. 조나스 브라스 뭐 이렇게 이런 미국 보이 그룹들이 뭐 대단했습니다. 네. 네. 예, 대단했고 거기도 꽃미남 5 나오고 맞습니다. 그쵸. 맞습니다. 예, 예. 군무 추고 그럼요. 칼군무까지는 아니겠습니다. 그냥 뭐 이제 네. 율동 정도 예, 뭐 그 정도 했는데 네. 이제 최근에 혹시 뭐 이렇게 좋아하는 팝 음악들 좀 있으신가요? 빌보드 최근에? 차트 같은데 이렇게 있는? 아리아나 그란데로 가겠습니다. 네네 아리아나 그란데 같은 아주 멋있는 아티스트들도 있고 네. 뭐 이렇지만 그런 보이 그룹이 차트에 있거나 히트곡을 내는 걸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미국에 있는? 못 본 것 같은데요. 그죠? 네. 저도 거의 드물게 보고 있습니다. 보이그룹 자체가 없는 거 있나? 있긴 합니다. 아, 그래요? 있긴 하고 이제 그래도 저희는 이제 어쨌든 계속 이제 모니터를 하고 음악을 찾아듣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래야 알 수 있을 정도로 네. 이제 찾기가 어려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주류의 형태는 아닌 거죠. 이제 이제 이 현지의 보이그룹 형태가 네. 이제 그거를 이제 K-팝 보이그룹이 대체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때와 지금의 이제 미국의 보이그룹과 한국의 보이그룹이 뭐가 다르냐? 네. 결정적인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없는 것 같아. 근본적으로는 맞아요.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같은데 네. 왜 그러면 미국에서는 보이그룹이 지금 안 나오고 있고 네. 왜 K-팝 보이그룹은 잘 되고 있냐? 이렇게 장사 잘 되는데 왜 미국은 안 해? 그죠? 왜 안 할까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환경들과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제 만들 수가 없다. 네. 자체적으로는. 네네네. 예, 미국의 현재 뮤직 인더스트리의
흐름상 구조상으로는 만들 수가 없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한국의 레이블들은 할 수가 있다. 현지에 있는 팀들을 가지고도 라고 생각하는 게 네. 아까 말씀드렸던 뭐 유니버설과 하이브가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뭐 상황인데요. 네네. 굉장히 뭐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저도. 어떻게 업계인으로. 보자면 저도 결국에는 그런 게 일종의 원천 기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뭐 지금 살짝 언급하신 것처럼 조금 부정적인 이슈들도 있고 네네. 어떻게 보면 진짜 한국인이니까 해낸다 뭐 이런 측면에서 만들어지는 굉장히 좀 막 이렇게 뭐랄까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재능이 있는 사람들을 네네. 픽업해서 저는 항상 그 K-팝의 연습생 시스템 얘기할 때 한국의 네. 엘리트 스포츠 시스템과 그래. 비슷한 예전 부분이 엘리트. 있다고 엘리트 생각을 체육.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감수하는 네. 어떤 사회적인 합의가 있는 곳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콘텐츠라는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한국은 이러다가 저희 엘리트 체육 그 약간 스타일에서 생활 체육 스타일로도 바뀔 것 같기도 하고 갈지도. 조기 축구 뭐 이렇게 가듯이. 근데 그 뭐 농담입니다만. 네. 근데 그렇다면 이제 또 이제 정프로님 입장에서 궁금하실 것 같은 게 제 생각에는 그럼 백인 보이그룹들은 왜 점점 인기가 없어지고 없어졌냐, 네. 뭐가 대체를 했냐, 네, 네. 그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 네. 그 자리를 이제 힙합, 뭐 일렉트로닉 댄스 음악, 그 다음에 뭐 다양한 이제 여러 라틴 음악 장르라든가 그런 장르들이 대체가 됐습니다. 그 음악 장르의 흐름이 계속 바뀌었죠. 네. 근데 또 조금 다른 이 시각으로는 미국의 이제 인구 비율이 백인과 이제 유색인 비율이 점점 6대 4 정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백인이 6, 이제 유색인 중에 4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게 10대 이하로 내려가면 이제 역전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하려고 하는 애초부터 날 때부터 듣고 자란 음악 자체가 뭐 힙합, 라틴 뭐 약간 이런 음악을 듣고 자란 친구들이 비율이 더 많아지고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유색 인종들이 중산층 계통이나 이런 쪽으로 소득 수준도 점점 올라오면서 이제 백인 친구들하고 많이 어울리고 네. 같이 놀 때 이제 힙합 듣고 뭐 이런 유행이라는 게 또 타지고 이러다 네, 보니까 점점 이제 이 수요가 없어진 거죠. 예, 근데 그러면 이제 또 왜 K-팝 보이그룹은 그럼 또 왜 잘 되냐라고 했을 때 제 생각은 뭐 음악 장르 자체도 그렇지만 네. 이 너무 자극적이에요.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히트치고 있는 음악들은 네. 아주 자극적인 뭐 주제가 대부분 돈, 뭐 성적인 부분, 뮤직비디오 자체도 너무 그렇고요. 수위가 높죠. 수위가 높고요. 네. 그다음에 뭐 약간 폭력 그리고 어떤 장르 자체는 아예 총격과 살인과 이런 거에 이런 주제로만 얘기하는 음악 장르들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빌보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지만 몇 년 전에 한 달 정도 가까이 빌보드 핫백 싱글 차트인데요. 1위부터 10위까지가 이제 힙합, 갱스터 뭐 이런 거. 이런 음악들, R&B 뭐 그런 음악들이 다 채우고요. 이제 컨트리 음악이라든지 락 음악이라든지 이런 음악들이 이 자리를 차지할 수가 없는 수준까지 갔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MZ 세대가 점점 이제 소비의 세대로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인구에 대한 변화도 있고 막 이러면서 아무래도 좀 계속 그런 자극적인 것들만 듣다 보면 이제 좀 사람들이 지치지 않습니까? 평양냉면 먹고 싶죠. 그렇죠. 순한 네. 거 먹고 싶죠. 네. 그런데 이제 마침 그때 SNS도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었고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국경이 없어졌고 근데 K-팝의 이 대부분의 주제가 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나와 너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다음에 비교적 굉장히 건전하고 건강한 테마를 가지고 가사를 쓰거든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자극적인 가사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거 아세요? BTS의 제일 유명한 캐치프레이즈가 뭡니까? BTS요? Love yourself, love myself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일 유명한 어떤 그 앨범 네. 뭐랄까요 그래요? 세계관 중에서 메인이 아주 그거였거든요. 착하구나 우리 K-팝이.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사실은 통찰하자는 거죠. UN 가서 연설하고 하는 예, 이유가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에게 그러니까 미주권은 특히 더 그런 것 같은데 저는 그 얘기가 항상 너무 재밌었거든요. 저희에게는 K-팝이 되게 자극적이고 뭔가 너무 압축되어 있고 막 뭔가 너무 힘들어 보이고 이런데 그 영미권에서는
내 아이가 케이팝을 듣는다고 하면 좀 안심을 한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랑 같이 공연을 보러 오고 그게 가능한 공연장 장르. 간다고 하면 티켓 끊어줍니다. 애들이 동요 듣는 그런 느낌인 거군요. 동요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음악 장르가 저희가 계속 많이 섞이고 바뀌었다고 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음악 스타일은 영미권에서 듣는 음악 스타일하고 유사한데 전달하는 테마나 가사가 너무 건강한 거죠. 그리고 부모들이 봤을 때 가사를 이렇게 번역해서 보니까 괜찮아. 단순히 유치하고 뭐 그냥 이런 것도 아니고 생각해볼 만한 가사가 있고 이러니까 부모들이 같이 듣고 권장하고 약간 이러는 분위기도 이제 형성이 되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유튜브에서 같이 그 리액션하는 유튜버들도 부모랑 자녀가 같이 유튜버 이제 리액션하는 뮤비 리액션이라는 장르가 또 있거든요. 그쵸. 이제 그런 유튜버들도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블랙핑크 네. 엄마가 남자 조심하라. 그 말이 맞을지도 몰라. 세상은 다 불장난인가요, 그게? 불장난 맞습니다. 네네. 그러니까요. 그런 것도 있긴 있네요. 그래서 저는 좀 재미가 있어요. 저희가 보기에는 진짜 케이팝이 뭔가 되게 자극적이고 화려하게만 보이는데 그들이 볼 땐 좀 평양냉면스러운 데가 있는 거고 그런데 약간 그 우리가 케이팝을 얘기할 땐 보통 최근에 이제 마라탕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마라탕? 그 자극적인 향신료로 유명한 음악의 사운드가 셀 때 이제 그런 식으로 그렇죠. 뭐 마라 향이 난다. 뭐 이런 표현을 그래요? 많이 쓰고 있는데 그 포인트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인기가 있는 예를 들면 블랙뮤직 기반이라거나 조금 이제 거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음악 같은 경우에는 수위가 거의 이제 뭐 정말 마약, 뭐 총기, 뭐 어떤 성적인 부분 이런 것들에 굉장히 치우쳐 있다면 케이팝 같은 경우에는 자극적인 부분이 있긴 있는데 사운드는 약간 자극적인데 가사는 굉장히 또 사람들이 잘 가사는 거의 뭐 발라드급입니다. 받아들일 만한. 저는 얘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최근에 그 에이티즈가 발표했었던 타이틀곡 있지 않습니까? 바운스 말씀이죠. 예, 그 부제가 K-핫 칠리 페퍼스입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보시면 약간 서부극 같은 것처럼 서로 이렇게 막 금방이라도 총을 꺼내들 것처럼 긴박한 상황에 총알 대신 풋고추 같은 걸 이렇게 꺼내요. 그래서 이렇게 고추 안에서 고추 안에 총알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청양고추 안에 이제 그 비밀 작전 수행 중인 설정인데요. 맞아요. 그래서 그 이제 안에 총알이 들어 있습니다. 여튼 우리 케이팝은 대체로 외국인들의 시각에서 볼 땐 굉장히 좀 순하거나 혹은 이제 가사가 꽤 의미 있고 받아들일 만한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외국의 뭐 부모 자식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음악이라는 거죠. 네, 음악 자체가 지루하지 않고 자기들한테도 익숙한 이제 웨스턴 억세서블한 음악 장르인데 게다가 이제 우리 방탄소년단이라는 BTS 걸출한 이 스타가 나오면서 방탄소년단처럼 굉장히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는데 소년 같은 외모에 무대에서는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폭발적인 춤을 추니까 거기서 또 남성미가 느껴지고 근데 무대 밖에서는 SNS를 통해서 너무 친근한 친구처럼 자기 사생활이나 여러 가지 것들 생각들에 대해서 다 얘기하고 이러니까 우리 케이팝 아티스트들은 안녕하세요거든요. 반가워거든요. 나 오늘 뭐 했어? 밥 먹었어? 이러기 때문에 이전의 아티스트들의 태도와 그다음에 음악 장르와 가사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케이팝으로부터 해소가 좀 그러니까 대안이 되는 장르로서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 말씀하신 걸 생각해 보니까 약간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스타와 우리가 보통 이제 많이 얘기하는 뭐 유튜버들이나 좀 더 인플루언서들과 대중들이 가깝게 친근감을 느끼기 때문에 좋아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스타는 화려하고 돋보이니까 좋아하고 케이팝 스타들이 뭐 한국의 사례는 또 미묘하게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해외에서는 그 사이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 감각으로 어필이 될 수 있겠다. 이 시장이 어쨌든 앞으로 적어도 유지 내지는 더 커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 케이팝이라는 것들이 더 잘 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나 다른 문화권에서 이걸 넘어서기 어려운 무엇인가. 예를 들면 삼성 반도체 같으면 이제 전 세계 최고의 뭐 정밀성을 이제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이 따라하기 힘들잖아요. 애플의 아이폰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고. 그런 해자 같은 거 어떤 이제 막을 수 있는 우리만이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여전히 좀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맘먹고 따라잡으면 얼마든지 따라잡을 수 있는 거예요? 뭐 이제
달려가는 사람들이 뒤에 진입 장벽을 계속 만들어놔야 네. 후발주자들이 따라오기 어렵고 뭐 네네. 사업이 그런 것처럼 K-팝도 이제 그럴 만한 것들이 준비되고 네, 있냐, 네, 이제 네. 그런 전략이 있냐, 이제 이런 네, 질문이신 거잖아요. 이제 애초에 이제 지금 다른 장르와 다른 경쟁력, 말씀드렸던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다른 경쟁력으로 사실 지금의 이런 확장세를 가지고 있긴 한데 네. 이 장점들은 이제 계속 유지를 해야 되겠죠.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어느 정도 유교 문화권에서 나고 자라서 네. 가지고 있는 어떤 습성 같은 것들도 음. 태도에 반영이 돼 있고 그래서 미국에 이제 저희 팬들하고도 얘기를 해보면 네. 그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유 에이티즈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겸손하고 친근한 태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예를 들면 영국, 미국, 뭐 유럽 뭐 이런 그 국가에 있는 스타들이 네. 따라하기가 가져가기는 어려운 태도가 아닐까라는 게 이렇게 근본적인 경쟁력이 일단은 있다. 네, 네. 그게 일단은 뭐 첫 번째로 제가 꼽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다른 음악 장르들과 동일한데요. 네. 동일한데 어떤 음악 장르가 예를 들어 헤비메탈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 시기 전에 유행했던 음악이 뭐 디스코라든가 뭐 이런 약간 좀 쾌락적인 네. 그런 음악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LA 메탈이라고 해서 발라드 같은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사회가 또 좀 바뀌면 그걸 비판하는 헤비메탈이 또 유행을 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음악 장르 같은 경우는 시대의 흐름을 계속 탈 수밖에 없는데 네네. 그 흐름을 저희가 계속 잘 타고 가기 위해서 좋은 장점이 저희는 음악 장르를 지속적으로 계속 교체해 나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K-팝이 아까 다른 음악 장르들과의 어떤 하이브리드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서 네. 평론가님도 앞으로도 되게 많은 장르들이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트렌드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일단은 또 K-팝의 큰 경쟁력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막 예를 들어 중국이든 혹은 뭐 동유럽이든 뭐 꽃미남들 모아서 데뷔시킨다 한들 혹독한 훈련을 거쳐서 데뷔시킨다 한들 아마 우리 K-팝 스타들과 비슷한 느낌을 팬들이 받기는 쉽지 않겠군요. 근데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아주 훌륭한 트레이닝 시스템과 역량을 가지고 있는 프로듀서 분들이 그건 이제 트레이너 K-팝인 분들이 거죠.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이제 중국 그 친구들을 데리고 네. K-팝 시스템으로 인성 교육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트레이닝을 시키면서 데뷔를 시킨다면 네. 또 훌륭한 K-팝 중국인 그룹이 탄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신- 최근에 그런 사례가 네. 좀 늘어나고 그래요? 있어요. 네네. 또 제가 연초에 조금 주목했었던 팀이 누구였냐면 XG라고 하는 네네네. 일본에서 네. 데뷔를 한 여성 XG? 네, 여성 그룹이 있는데 이 팀은 회사는 완전히 뭐 전부 일본에 있는 팀인데 네. 그 팀을 담당하고 있는 프로듀서가 국내에서 아이돌 그룹으로 활동했었던 멤버고 이후에 프로듀서로 독립을 해서 활동하던 한 남성 프로듀서가 네네. 전반적으로 기획을 이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악으로 들어보면 그 프로듀서가 좋아하는 되게 90년대, 00년대 초반 R&B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무대에서 보여주고 있는 퍼포먼스나 네네. 뭐 노래하는 방식 그리고 팬들과 접촉하는 어떤 자세 이런 것들은 진짜 완전히 K-팝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사례들이 사실 지금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래서 K-팝이 어디까지가 K-팝이냐는 질문의 시작은 사실 지금부터라고 보시면 될 것 네네네. 같습니다. 근데 이게 미묘하게 딱 정확하게 정의 내리기 어려운데 팬들이 이제 뭐 유튜브 댓글 같은 것들을 이제 뮤직비디오들이 쭉 나올 때 네. 거기 이제 댓글들을 쓰는 걸 보면요. 이건 K-팝 스타일인데 이건 K-팝 뮤직비디오 형식인데 약간 이런 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래서 저희는 늘 K-팝을 만드니까 네네. 뭐 K-팝 스타일로 만들어야지라는 생각을 안 하고 만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외국에서 볼 때. 외국에서 봤을 때는 이건 K-팝 스타일이다. K-팝을 따라했다. 심지어 네네. 이제 알고 봤더니 K-팝 프로듀서래. 그럼 괜찮아부터 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건 좀 괜찮네. 오리지널을 따지는 약간 이런 분위기까지 네. 그 분위기는 괜찮은 분위기인 것 같은데. 예, 그런 분위기까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후를 저도 네. 좀 쉽게 추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어느 시점에 가서는 네.
한국에서 나오는 어떤 오리지널리티를 가지고 있는 케이팝이 더 매력이 떨어지는 날도 올 수도 있겠죠. 어떤 날엔가는 그럴 수 있잖아요. 막 한국이 예를 들면 라틴팝을 더 잘하거나 예를 들면 멕시코 음악을 멕시코인보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긴 하죠. 근데 0.01%의 가능성이 있다지만 케이팝이 그럴 가능성이 없다는 뜻은 아니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느낌 그대로인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이 라틴팝, 뭐 보사노바 이런 걸 현지인들보다 잘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이게 쉽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쉽지 않다는 말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냥 딱 직관적으로 생각이 들잖아요. 저는 케이팝도 어떻게 보자면은 그 기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사실 그게 역전될 정도면 그냥 그렇게 세계로 전파되어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네. 그렇죠. 장르 하나로. 맞아요. K-팝 말고 그냥 K자 떨어진 팝이 돼서 나중에 정말 전 세계 음악이 다 이런 방식으로 되면 그럼 대박이죠. 근데 이제 이 트레이닝 과정을 견딜 수가 없을 겁니다. 맞아요. 특히 그렇죠. 유럽 쪽 분들은 개인 정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통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팬데믹 때도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방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감염자들 어디에 있고 동선 그쵸. 어디 갔고 노래방 갔다가 혼났잖아요. 그거를 이제 유럽에서는 이게 말이 되냐 그런 얘기 정말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정작 저희는 되게 좋아했잖아요. 안심하고 되게 노래방을 3번 갔다고 하루에 뭐 이러면서.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딜 갔다고 하면 그럼 거긴 피하자. 이건 좋은 것 같아. 우리나라 뭐 이런 시스템 너무 빨라 이러면서 되게 좋아했는데. 이제 그 국가별 이제 인종별 성향에 따라서 그런 걸 싫어하는 것처럼 제가 저희 호주의 그런 음악 업계 분들 세미나에 이제 참석하러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이제 K-팝 트레이닝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달라라고 해서 쭉 설명을 해줬는데 경악을 금치 못했던 것들이 이건 범죄 수준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한동안 굉장히 모든 회사들이 많이 그랬었는데 데뷔 한 1년 차까지는 이제 휴대폰 사용을 금지시켰었어요. 사적으로 이제 공용폰은 있고 그다음에 뭐 유선 전화기도 있지만 이제 개인이 핸드폰을 사용한다거나 SNS를 사용할 수 없는 방침이 이제 정책적으로 정해져서 많은 회사들이 그걸 적용시키고 있었는데 뭐 이유가 있었겠죠. 뭐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거를 말씀을 드리기 너무 길지만 근데 그런 시스템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쭉 말씀을 드렸더니 그 호주 분들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이건 불가능하고 그걸 그 부모들이 허용을 하냐. 본인들이 그걸 납득을 했냐. 혹시 계약을 했냐. 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동의서를 받았냐부터 해서 이제 이런 정서로 봤을 때 사실 이런 육성 시스템이라는 게 아시아권에서 좀 유리한 가능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몇몇 국가, 특정 몇몇 국가가 가능하다. 근데 그거를 이제 K-팝은 이렇게 가장 먼저 시작을 해서 성공시킨 사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거부감 같은 거는 외국에서는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그냥 야 보기 좋아. 야 쟤네 어떻게 무슨 서커스 하듯 저렇게 춤을 똑같이 추지? 이제 이런 생각 하다가 이제 점차 K-팝이 알려지면서 야 쟤네들이 클 때는 뭐 한 5년 동안 저 자유도 박탈당한 채 저렇게 혹독한 합숙 생활을 한다더라. 뭐 이제 이런 게 막 알려지면 이거 좀 아니다.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게 좀 커질 가능성은 없습니까? 많이 알려졌고요. 이미 다 알고 있고요. 그래요? 팬들이 팬분들도 이미 다 알고 있고 그래서 그 소속사와 연습생들과의 관계, 그 다음에 연습생들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이제 연습생들의 생활 방식 이런 것들도 정말 계속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과 같이 정말 혹독하다고 표현하실 정도의 그것이 팩트였는데 왜냐하면 군대식으로 그렇게 해야만이 성공할 수 있다라는 어떤 서로 간의 정서적 합의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요. 우리나라의 연습생들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 MZ들과 동일한 정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그렇게 그 알려진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요. 지금은 꽤나 자유로운 성향이 많이 있는 편입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정말 많이 나아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해외 기준, 특히 이제 서양권 기준으로 보자면 혹독하죠. 아직도 납득할 수가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저도 최근에 이제 굉장히 신인 그룹 이제 막 데뷔를 준비하고 있는 트레이닝
그 친구들과 인터뷰를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네. 아직도 많이 뭐 시간표 다 짜서 카톡으로 보내야 되고 그 담당해 주시는 분한테 그리고 하루에 몇 시간 이상 안 하면 안 되고 뭐 식사량 같은 것도 어쨌든 보고해야 예, 되고. 보고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약간 이 정도라기보다는 좀 힘들겠네 정도? 하지만 이것도 저는 점차 개선이 당연히 되어야 하고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거기에 더해서 뭐 최근에 그 아이돌 데뷔했든 안 했든 뭐 멤버들의 멘탈 테라피랄지 뭐 이런 측면에 대해서도 신 안에서도 심각성을 굉장히 많이 인지를 그래요?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요즘은 거의 다 그쵸? 해서 네. 뭐 저희 회사도 그렇지만 마찬가지로 다른 회사들도 그러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심리 상담 같은 거. 예, 정기적으로 네. 이제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을 해놓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회사와의 어떤 이 공유는 절대 금지. 그건 뭐 어쨌든 그쪽 이 심리 상담사 분들도 네. 이제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기도 하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못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그럼요. 예, 네. 그러면 이제 본인이 이제 이 심리 상담을 받으러 갔다라는 사실도 저희한테 알리지 않게. 예, 왜냐하면 그것 자체도 본인이 이제 부담될 수 있죠. 왜냐하면 아직 데뷔조가 됐다거나 네. 데뷔를 하지 않은 친구들은 그런 부분들이 회사에서 본인의 어떤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이제 저희가 예, 정보를 네네네. 공유하지 않는 것으로 그런 시스템을 네네. 많은 회사들이 추진하는 회사나 이제 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측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이제 좀 산업적인 얘기 잠깐만 좀 나누면 좋겠는데 네. 전체 뭐 팝 시장, 음악 시장에서 K-팝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어느 정도 된다고 혹시 10% 정도 됩니다. 10%? 네, 굉장히 큰 거 아니에요? 굉장히 크죠. 전 세계 음악 시장의 한 10% 정도가 지금 K-팝이에요. 네, 맞습니다. 예. 오, 10%나 되나요? 제가 10%가 조금 안 될 수도 있지만 네. 가까이 될 대략. 겁니다. 왜냐면 올 초에 이제 그 뭐 하이브 SM 카카오 관련되어서 이제 여러 가지 기사들 나왔던 것들 중에서는 뭐 이게 방시혁 의장이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뭐 다 합쳐도 뭐 한 3% 뭐 이 정도로 언급을 하기도 했던 걸로 제가 수치를 뭐 기억을 기준이 하고 어떤 있거든요. 기준이신지는 뭐 정확히 그쵸, 모르겠지만 그쵸. 예, 그쵸. 네. 기준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네요. 저희가 이제 이 음반 판매량 같은 경우가 되게 CD 플레이어 없으시죠? CD 플레이어. 예. CD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기기가 없으시죠? 예. 요즘은 차에도 CD 플레이어가 없어요. 없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저희가 이제 작년에 저희가 올해 예상되는 전체 K-팝의 음반 판매 수량이 1억만 장, 1억 장을 넘어간다는 넘지 않을까요? 넘을 거라는 예측입니다. 네. 1억 2천 정도 네, 맞아요. 예상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뭐- CD로 네, CD.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한 명이 많이 사는 것도 있지만 전 최근에 음반 시장이 네. 이렇게 불어난 데는 팬층이 늘어난 것도 뭐 시장 충분히- 자체가 아주 커졌습니다. 네네 그거를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요즘은 무슨 좀 유명한 그룹 같은 경우는 초도 물량 막 몇백만 장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지금 상반기에 계속 뭐 세븐틴, 스트레이키즈 또 뭐 NCT 드림 이런 팀들은 400만 장 이상을 와. 기록했죠. 네. 그래서 음반 판매량이 네. 그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투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음악 콘서트들이 있고 네. 그다음에 뭐 스트리밍으로 보면 디지털 스트리밍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굿즈 판매부터 해서 되게 다양한데요. 그래서 기준에 따라서 말씀하신 점유율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이제 제가 이제 뭐 이렇게 계산을 좀 해본 바로는 네. 10%는 넘지 않을 것 같은데 거의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는 이제 메이저 직배사들 뭐 네네. 유니버설, 소니, 워너 뭐 이런 쪽 분들하고 논의를 해보다가 예 나눴던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전 세계 사실 유명한 말씀하신 뭐 소니, 워너 뭐 이런 데에서도 K-팝에 대해서 당연히 엄청 관심. 왜냐하면 전체 시장에 뭐 5%든 10%든 이 정도를 갖고 있는 어떤 테마가 있다면 뭐 5%가 됐든 10%가 됐든 굉장히 큰 거니까요. 예, 그거를 놓치지 않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들도 그러면 그런 우리 K-팝 어떤 스타들을 좀 해외에 막 이렇게 좀 해보려는 노력들을 같이 좀 하고 있습니까? 네,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러브콜도 많이 보내고. 네. 그러니까 저희가 2018년 하반기에 데뷔를 하고 2019년 19년 여름 정도에 에이티즈. 네네 에이티즈가 미국 소니의 이제 RCA라는 레이블이랑 레이블에 소속이 됐거든요. 근데 이거 뭐 이제 뭐 계약을 하고 그런 건 아닌데 네. 소니 뮤직 그룹하고 이제 저희가 유통이나 뭐 이런 부분 파트너십을 맺고 있어서 앨범 여기서 만드시더라도 유통은 이제 미국 그쪽에 이제 글로벌 유통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네네. 그쪽하고 하는 관계가 있어서 네. 그쪽에서 이제 이 소니라는
그러니까 그룹이라는 말처럼 하단에 대단히 많은 그 소위 말하는 기획사 네. 그런 레이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고 이제 뭐 크리스 브라운 같은 유명한 흑인 댄스 음악 가수가 네. 그 RCA라는 곳에 아직도 소속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소속이고 한 50여 명, 60여 명 이상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레이블인데요. 네. 그쪽에서 이제 에이티즈를 우리 미국에서의 활동을 우리가 하고 싶다 이렇게 러브콜을 보냈었고 그리고 지금도 이제 그렇게 이제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많은 레이블들이 K-팝 러브콜을 해요. 네, K-팝이 미국에 왔을 때 장르가 왔을 때 팀이 왔을 때 네네. 이제 프로모션 뭐 혹은 뭐 우리 쪽의 곡을 쓰면 네네네. 좋겠다 혹은 뭐 우리 아티스트라고 콜라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많이 합니다. 시장 제일 큰 데는 어디예요? 일단 일본 크고 미국 큰 거라는 생각은 미국이 하고 1위고요. 있고요. 아 미국. 그다음에 에이티즈 기준인 거죠? 아니요. 세계 음악 전 세계 시장 음악 시장. 아, 전 세계 음악 시장의 크기. 예. 아, 네네. 에이티즈 미국이 1위예요. 네네, 그쵸. 그다음에 뭐 2위가 아마 일본이지 않을까? 예, 맞습니다. 네. 네. 3위가 영국인가요? 그리고 이제 밑에 한국도 한 6, 7위 뭐 이 정도에서 네, 왔다 갔다. 그래요? 네, 네. 꽤 큰 시장입니다. 음반 판매량 때문에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맞아요. 많이 올라갔죠. 남미나 유럽은 큰 돈이 안 됩니까? 유럽이 이제 연합이지만 음. 뭐 브렉시트 하는 데도 네. 있지만 다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거를 다 합치면 이제 미국의 몇 퍼센트 정도 될까?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투어 저희 기준 에이티즈 기준으로 공연 기준으로 했을 때는 네. 미국 전체 투어 규모와 유럽을 지금 이제 동유럽이 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못 가는데 동유럽까지 다 포함을 하면 그러면 점유율이 미국이 한 90% 가까이는 아 그래요? 네 됩니다. 네. 유럽. 유럽도 꽤 큰 편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그냥 전체 음악 네네네. 시장의 점유율이라고 볼 수는 없을 건데요. 네. 네. 유럽도 그렇게 좋아해요, K-팝? 아주 좋아합니다. 와 유럽이랑 좀 안 맞을 것 같은 느낌인데. 심지어 러시아에서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러시아. 폴란드에서도 되게 그리고 좋아하시고. 의외로 K-팝이 제일 먼저 반응이 왔었던 곳이 파리입니다. 프랑스였거든요. 예, 프랑스입니다. 그러니까 왜? 미국보다도 프랑스는 기본적으로 그런 서브컬처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대함과, 예. 열려 있는 문화적 배경이 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일본 문화 같은 것도 굉장히 마니악하게 예전부터 사랑을 해왔던 국가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진짜 2010년 초 뭐 아직 이제 한국에서 월드 투어를 떠난다고 하는 팀 진짜 한 손에 꼽을 정도일 때 네. 프랑스 파리에서는 뭐 플래시몹이라고 해서 왜 큰 거리에서 같이 케이팝에 모여서. 맞춰서 춤을 춘다든지 뭐 리액션 비디오 아까 부대표님 네네네네. 말씀하신 뭐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만들어졌어서 의외로 또 이제 시장들이 네네네. 곳곳에 포진이 되어 있다. 네, 전 세계로 이제 마케팅을 하시려다 보면 그렇다고 뭐 칠레도 혹은 뭐 저 모로코나 이런 데도 다 직원들이 가 있진 못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데는 다 어떻게 마케팅 하시는 거예요? 그 나라에 뭐 K-팝 전문 마케팅 회사가 있나요? 아 그렇지는 않고요. 네. 그러니까 일단 뭐 지금 아니, 저희 SNS가 네. 있지 않습니까? 팬들이 막 알아서 팬들이 자발적으로 해주는 것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해당 국가에 네. 있는 타겟들에게 어떻게 직접적으로 좀 이렇게 홍보를 할 수 있냐는 네, 말씀이신 네, 거잖아요. 일단은 이제 국가와 상관없이 이제 국경이 없는 거니까 SNS는 이 게시물이 하나 올라갔을 때 네. 반응이 와요? 이 관심사 분야를 팔로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분야에 대한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퍼지게 되면서 마케팅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근데 또 되게 재밌었던 게 좀 네. 전에 이제 칠레 말씀하시고 모로코 말씀하셨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에이티즈 첫 뮤직비디오를 모로코에서 찍었거든요. 정프로의 이런 준비성 어떻습니까?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모로코 사막에서 저희가 뮤직비디오를 모로코까지 갔어요?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네. 이렇게 사막을 일단 가야 되는 저희 기획이었습니다. 사막이 필요했고요. 원래 컨셉이 해적이거든요. 네, 해적인데 바다가 없는 사막을 이제 가야 했었고요. 사막이 없나? 모로코까지 갔어. 네, 근데 사막이 뭐 여러 군데 있잖아요. 네. 근데 뭐 미국에도 당연히 사막이 네. 있고. 근데 모로코로 가게 된 계기는 비행기표가 싸게 나왔나? 저희 현재는 저희 이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회사 내부에 이제 들어와 있는 포토그래퍼 분이 모로코 사람이에요? 모로코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님이 그때 모로코에 계속 거주를 하고 계셨고, 그래요? 예, 그래서 모로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뮤직비디오를 찍기 위해서는 이제 장소들에 대한 것들을 정보가 좀 있어야 정보가 되니까. 있어야 어떤 그림으로 담을 수 있을지에 대한 거를 프로덕션하고 상의하고 그다음에 촬영지를 결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네.
모로코에 대한 정보가 너무 많은 거죠. 아, 이건 저도 몰랐네요. 오늘 처음 알아가지고. 예. 모로코 얘기는 난 어떻게 꺼냈을까? 예. 신기하네. 그러니까 일단 저희가 필요했던 조건은 사막이었습니다. 사막이고 요런 뷰가 필요했는데 영빨이 있나? 그런데 이제 모로코의 사막이 너무 아름다운 사막이 있었고 너무 아름다운 뷰들이 있었는데 네. 모로코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친구가 저희 바로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네네. 그 친구가 처음부터 현재까지 에이티즈 모든 사진을 다 찍은 친구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그 친구 아버님이 가이드 해주시고 막 이러면서 왜냐면 이렇게 돈을 많이 못 쓸 때니까 그래서 네네네. 그냥 뭐 지인 다 동원해가지고 그래서 모로코에서 찍고 왔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뜻하지 않게 모로코에서 또 많은 팬들을 저희가 확보할 진짜요? 수 있었고 왜냐면 또 현지 뷰가 많이 나오면 반갑고 좋아하시겠구나. 예 초반에 또 그런 네. 예 글로벌 팬덤이 지금보다 많지 않을 때 모로코 팬덤이 되게 반응을 많이 해줬던 경우가 그래요? 있었고 칠레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저희가 에이티즈가 이제 곧 8월 9월 정도에 네. 남미 4개국 투어를 가거든요. 네. 거기 이제 포함된 국가인데요. 칠레가 예. 칠레 케이팝 팬들이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브라질 상파울로 하고 그다음에 칠레 산티아고 그리고 페루? 예 아니요 페루는 가지 않고 콜롬비아? 저희 콜롬비아 보고타 네. 아싸라비? 그다음에 이제 멕시코 시티 이렇게 멕시코 시티. 네까지 해서 네. 이렇게 4개국을 투어를 하는데 평균적으로 공연장 객석수가 2만석 아, 예, 그래요? 이상 되고요. 네. 예, 2만 5천이 넘는 곳도 있고 그다음에 브라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처음으로 스타디움 공연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멕시코 시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떤 부분을 조심하면 될까요? 멕시코 시티는 해발 고도가 높아요. 아 그렇죠. 칠레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갖고 예. 춤출 때 산소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 그 부분 때문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아, 그렇습니까? 산소 호흡기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진짜요? 예 정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필요한 것들을 중요하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케이팝 그 특히 보이 그룹들은 네네. 이 안무의 수준이 거의 운동선수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획사에서 준비해줘야 되는 것들이 이제 스포츠단 구단 운영할 때 필요한 메디컬 팀 있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예, 그 수준까지는 못 가더라도 그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네네네. 물리치료사, 그 다음에 이 안에 물리치료 기기들, 장비들, 네네네. 피지컬 트레이너들 이런 분들까지도 직접 예전에는 그때 이제 모셨지만 지금은 아예 이제 팀이 그냥 돼 있어요. 예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아티스트 지원팀 안에 아예 그냥 피지컬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할 때 같이 운동하고 부상이 났을 경우에 바로바로 응급처치하고 그다음에 뭐 전기치료든 물리치료든 현장에서 바로바로 진행을 하죠. 와 그래요. 최근에 뭐 돈을 잘 벌어서 뭐 네. 그런 시스템을 도입한 건 아니고요. 아.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초창기에 데뷔하고 5개월 차 때 네. 이제 미국으로 프로모션 네. 투어를 떠났거든요. 이게 굉장히 씬에서 화제였었어요. 네, 최초였을 네, 겁니다. 아마 맞아요. 가장 빠른 네. 거였을 텐데 네. 2,000석 규모 정도를 미국에? 미국이랑 유럽을 오. 15개 도시를 다 매진을 시켰는데요. 와. 근데 이제 그게 그때 투어를 돌면서 되게 많은 것도 얻었고 그다음에 이 팬들도 얻었지만 네. 멤버들도 자신감이라든가 이 무대에 많이 서봐야 잘한다라는 그럼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생기는 게 있죠. 근데 이제 아이돌 그룹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라이브 무대를 쓰기보다는 방송 출연이 워낙 많고 예전의 경우는 근데 저희는 데뷔하고 얼마 안 있어서 바로 15개의 쇼를 해외에 있는 그 각 국가의 팬들을 직접 만나고 네. 직접 그 에너지를 이제 받고 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멤버들도 이 부분에서 상당한 성장이 있었고요. 내적으로나 아니면 퍼포먼스적으로나.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멤버들이 저희가 회사가 너무 복이고 저희 대표님 복이기도 한 것 같은데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인성이 너무 좋은 친구들이라서 착하고 그래서 전담 인력을 데려와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피지컬 트레이너였는데요. 네네. 피지컬 트레이너가 항상 모든 스케줄을 이제 그러니까 퍼포먼스를 하는 스케줄이라면 네. 항상 같이 다니게 하자. 체크하고. 예, 이래서 피지컬 트레이너를 뽑게 됐고 아. 투어 규모가 커지면서 물리치료사도 데려오기 시작하고 물리치료사가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장비 사게 되고 이제 뭐 이런 식의 이제 과정들이 계속 이어졌던 거죠. 네. 뭐 우리 저 케이크 엔터도 잘된 그룹들 있고 합니다만 아주 큰 회사는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빅4. 작은 회사죠, 아직. 네. 예. 저는 사실 이런 회사들이 좀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빅4가
점체 시장을 다 먹게 되는 게 난 사실 제일 겁나요. 왜냐하면 결국 그 비슷비슷한 아무리 이제 새로운 시도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 그 고인물들이 혹시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는데 그래도 최근에 뭐 조금 안 좋긴 했습니다만 이 중소 엔터사 기획사들이 계속해서 새로운 친구들을 또 발굴해내고 또 완전 색깔이 다른 이런 친구들을 계속 발굴해내야 K-팝도 계속해서 발전하고 유지가 될 텐데 너무 똑같은 자기 복제만 계속 이루어지면 위험할 수 있잖아요. 예전에 그 홍콩 영화가 엄청 인기 끌었다가 결국은 다 비슷비슷하게 나오면서 이제 다 같이 공멸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런 중소기업들이 중소기획사들이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좀 있습니까? 아니면 야 대기업 저렇게 4개 있는데 되겠냐? 그래서 그냥 뭐 좀 많이 포기하는 분위기입니까? 뭐 한국인의 근성으로 포기는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대충 계속 많이 좀 노력 중에 있어요. 예, 중소기획사들도. 근데 실질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중소기획사가 빅4와 그럴 것 같아요. 경쟁을 해야 되지 맞아요. 않습니까? 음악 방송 네. 한번 나갈래도 빅4 일단 우선 다 갈 거 아닙니까? 물론이죠. 그렇죠. 네. 네, 네, 그리고 네. 기본 투자금 자체가 그렇지. 사실 기존이랑 완전히 달라졌어요. 단가가 달라졌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게 뭐 실질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렇겠지만 그 문화를 즐기고 있는 팬층에서도 어느 정도 눈높이가 올라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또 뭐 어떤 비주얼적인 부분이나 음악적인 부분에서 그 퀄리티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진짜 특이 사례가 아닌 이상에는 쉽지 눈이 않구나. 가지 않는 경우가 최근엔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경쟁은 해야 되는데 네.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눈높이가 높아져서 이제 이 정도가 나와줘야 되는데 이 정도가 나와주려면 이 정도의 자본이 그쵸. 필요한데 이제 빅4들은 이 정도의 자본을 충분히 쓸 수 그쵸. 있는 체력이 있으실 거고 근데 이제 중소기획사들은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더 많이 움직이고 더 많이 발품 팔고 더 많은 색다른 아이디어를 내야 되고 멤버들 쥐어짜고. 멤버들을 쥐어짠다고 해서 더 좋은 퀄리티가 나오지는 사실 않고요. 그렇습니까? 프로님. 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이 기획력이 맞아요. 아이디어. 점점 더 중요한 맞아. 중소기획사에서는 네. 예, 그게 더 필요한 일인 것 같고 오히려 중소기획사일수록 네. 팀워크가 중요해서 멤버들과의 관계가 더 좋을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만약에 잘 되고 있고 성공하고 있는 네네네. 회사라면 네. 딱 저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제 팀워크가 좋지 않으면 네. 그렇게 밀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런 중소기획사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쭉 성장해야 돼 시장이 건강해지고 K-팝 자체가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말씀에 정말 동감하고요. 진짜. 예. 예전에 저희 업계 어떤 선배님이 이제 그때는 이제 빅4가 아니라 빅3였거든요. 네네. 빅4, 빅3 그다음에 이제 빅은 아니지만 그래도 탑 10 정도로 네. 이 시장 규모가 늘어나야 한다. 음. 그래야 파이도 커지고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업계의 인력 창출도 되고 그러면 당연히 급여 수준도 올라갈 거고 이제 매출이 늘어났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이제 우수한 인재들이 이 업계에 또 들어올 거고 이런 선순환이 일어날 거다. 네네네. 이제 이런 말씀을 한 10여 년 전에 하셨었는데 아직까지 이제 탑 10까지는 안 만들어진 것 같고요. 네. 저희 생각에는 빅4와 뭐 비슷하게 이제 한 뭐 7, 8 정도까지는 돼가고 있는데 아 그래요? 그게 이제 눈에 띄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빅4의 이 규모라든가 경쟁 자체가 너무 높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많이 따라가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본의 투여가 필요한데 네. 굉장히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반가운 거는 이렇게 자본 시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좀 뵙다 보면 뭐 벤처 캐피탈리스트든지 이렇게 좀 뵙다 보면 신생 기획사지만 투자 관심을 보이시는 VC 분들이 꽤나 많으시고요. 그거는 이제 K-팝이라는 장르가 현재 굉장히 본인들이 봤을 때 투자 가치가 네네네.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본이 좀 투여가 되고, 그러니까 이런 이 VC들이 투자를 좀 해주시고, 네. 정부가 좀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고, 그리고 중소기획사들은 대형 기획사의 자본과는 어쨌든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차별화된 기획과 아이디어 그리고 그들보다 한 3배, 4배 이상 더 노력을 해야 되겠죠. 네네네. 잠 안 자고. 그래서 그래야 경쟁이 될 거고 말씀하신 대로 네. 네, 많은 그렇게 좋은 중소기획사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이제 KQ는 지금 현재 활동 중인 네. 에이티즈랑 아까 사이커스 예, 있고요. 그다음에 그 후발 또 그룹들도 계속해서 준비하시겠죠? 네, 맞습니다. 네. 예. 오늘도 저희 13살짜리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의 아이고야. 오디션을 하나 보고 왔는데요. 아, 그래요? 연습생 오디션 부모님 모시고 와가지고 네. 예,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당연히 글로벌 생각은 하고 가시는 거고요. 아, 물론입니다. 아. 예, 글로벌은 뗄 수가 없고 네네네. 예, 확장해 나가야죠 오히려. 네네. 저도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게 에이티즈랑 사이코스 사이에 한 5, 6년 차이가 있으시잖아요. 아, 그래요? 저희 네. 만 5년은 안 됐고 그죠, 한 5년 가까이 연차로 보면 6년인가요? 네네네네. 네, 그럼 그 사이에 새로 신인 그룹 런칭하시면서 어떻게 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셨던 부분 같은 게 있을까요? 회사가요? 아니면 뭐 그냥 직접적으로 기획하고 제작하고 하실 할 때, 때요? 네. 이 확실히 그 에이티즈를 기획했을 때는 이런 거였습니다. 예를 들면 메이저들 이제 빅4들 같은 경우는 아마 이런 기획 방식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내가 요런 컨셉의 앨범을 만들겠다. 음. 팀을 만들겠다라고 정하고 음. 그 컨셉에 맞는 연습생들을 뽑고 네. 그다음에 그런 친구들로 채워서 그런 음악 장르를 해서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럼 이제 그런 풀이 많아야 되잖아요. 네. 네. 근데 저희는 사실 그 정도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컨셉을 잡아놓고 그다음에 그 입맛에 맞는 연습생들 친구들 고른 게 아니고 고를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애들부터 모으고 예. 그다음 애들에 맞는 컨셉으로 가셨군요. 그렇죠. 그래서 아. 굉장히 단순하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네. 아하. 저희는 애초에 했던 것들은 기준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컨셉을 가져갈 거다. 근데 요 컨셉을 가져갈 수도 있고 요 컨셉을 가져갈 수도 있고 요렇게 갈 수도 있는데 네. 대신에 스토리텔링 기반으로 팀을 만들자.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이라는 거는 이 이야기니까 네네네. 요즘 말하는 소위 세계관 같은 거죠. 네. 이걸 만들어 놓고 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감에 따라서 컨셉이나 음악 장르를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기반으로 해놓고 멤버들 중에 그러니까 연습생들 오디션을 보면서 장점이 있는 친구들 네. 그리고 가장 저희가 근본적으로 봤던 게 인성 좋은 친구들. 그래서 인상이 좋고 인성이 좋고 참을성 뛰어나고 이제 이런 느낌이 오고 이런 K-팝은 인성이에요. 네, 그죠? 이런 친구들 네. 중에서 네. 이제 단 하나의 장점만 가지고 있으면 네. 그러면 뽑자.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노래를 너무 잘하니까 이제 뽑은 친구가 있을 거고 이 친구는 또 뭐 목소리 컬러가 너무 좋아서 이제 뽑은 친구가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로 해서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 데뷔하기 전까지 굉장히 많은 컨셉 평가 이런 것들을 서로 했습니다. 그래서 선배들의 기존 데뷔했던 선배들의 좋은 곡들, 네. 다양한 장르의 곡들을 이 친구들한테 다 해보라고 하고 네. 저희가 이제 월말 평가하듯이 이제 2주 단위로 평가를 하면서 이제 저희도 모르니까 네. 이제 저희 음악 프로듀서랑 안무 단장이랑 저희 임원들이랑 그다음에 각 이제 뭐 마케팅 팀장들부터서 여러 다 모여가지고 어떤 장르가 애들한테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냐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보고 그러고 했거든요. 네. 그렇게 했는데 이제 지금 이제 이번에 3월에 데뷔시킨 사이커스 같은 경우는 네. 기획이 서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에 맞는 친구들을 뽑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네, 노력을 했고 네네네. 그다음에 하지만 마찬가지로 이제 세계관 스토리텔링은 포기하지 않았고 예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컨셉이나 장르를 조금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게 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노리는 바가 있었다. 네네. 2루타를 치고 싶은지 1루 쪽으로 보내고 싶은지 약간 요런 노리는 바는 있었다. 이제 네네. 예 그런 곡의 차이가 좀 있었고 아이들 면으로 봤을 때는 에이티즈는 초반에 물론 회사의 규모와 여러 가지 것들이 연결이 돼 있겠지만 네. 에이티즈 친구들은 이번 앨범이 우리의 마지막 앨범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무대에 섰다고 해요. 본인들이 나중에 저희한테 네. 얘기했을 때. 네. 그래서 정말 무대에서 몸이 막 부서져라 춤을 추고 이제 무대를 나중에 한번 봐주시면 있지만 저희 초창기 때나 지금이나 아이들이 무대에서 춤추는 힘이 네. 거의 동일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렇게 파워풀하게 몸살이지 않고 네네네. 춤을 추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약간
진짜 마지막 무대가 될 수도 있고 마지막 앨범이 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 정말 열심히 하자 약간 이런 마음으로 했는데 네. 사이커스 친구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뭐 그런 뜻이 아니라 잘못하면 그렇게 얘기해요. 예, 절대 그게 아니고요. 네. 이 친구들은 에이티즈를 보면서 연습생 생활을 계속 해왔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하는 예, 게.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에이티즈는 동기부여가 절박해서 네네. 그렇게 해왔고 그게 지금은 이제 아예 루틴이 됐고 우리 팀의 색깔이 됐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친구들인데 네. 사이커스 친구들은 선배가 에이티즈다 보니까 우리 형들 너무 멋있어 이러면서 이제 계속 연습생 생활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그렇게 보고 배운 게 조금 살살초라고 저희가 얘기할 정도로 가스라이팅이 좀 됐네요. 아니 뭐 의도하지 않은 예 가스라이팅이 좀 된 것 같고 그 사이에 회사는 굉장히 좀 커졌. 좀? 뭐 조금씩 성장은 예, 계속 네네네.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끝으로 네. 이 KQ 엔터는 그러면 앞으로 하이브 같은 혹은 어떤 정말 KQ만의 어떤 색깔을 가진 회사로 뭐 어떤 방향으로 가시려고 하는지 네. 끝으로 한번 좀 저희가 여쭤볼 수 있을까요? 그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사람과 함께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냥 단순히 물건을 찍어내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이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들을 함께 하면서 저희가 성장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가장 중요하고 존중해야 되고 상호간에 그래서 이제 아티스트와 직원들 간에 그러니까 거꾸로도요. 아티스트가 나중에 너무 잘 되더라도 직원들에게 함부로 대하면 안 되고 그렇죠, 그렇죠. 직원들도 연습생들에게 그렇게 대하면 안 되고 그리고 서로 진솔해야 되고 본업에 좀 충실한 회사로 성장하고 싶고요. 전 이런 분들이 네. K-pop 씬에 진짜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말이라도. 전 진짜 솔직한 마음으로 이야기하지만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것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와 사랑과 이런 걸로 이루어진 네네. 산업이라는 걸 중시하시는 분들이 진짜 있어야 한다. 그건 맞습니다. 엔터 쪽은 특히나 더 그렇겠죠. 아 저는 진짜 그게 무너지면 이 산업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쪽이에요. 사례를 우리가 또 종종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그러니까요. 보잖아요. 사실 오래 하고 잘하려면 네. 이게 기본이 맞습니다. 네.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정말. 네, 맞아요. 오늘 엔터 관련된 이야기는 네. 요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신 KQ 엔터의 신동영 부사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